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거워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일까요? 아니면 평생 쌓아온 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등을 더 세게 누르기 시작해서일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주름진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늘어진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게 단순히 세월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아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짐, 기대라는 짐, 책임이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지나간 후회와 상처의 짐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짐 때문에 우리 노년의 하루하루가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며 살아왔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나를 규정한다고 믿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쳐야 좋은 부모라고 믿었고,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어른이라고 생각했고, 희생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칙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면 남은 인생도 이렇게 무겁기만 할까?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노년을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이제 끝이 다가온다 라는 두려움만 심어졌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꾸릴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자식도 자립했고, 일에서도 벗어났고, 사회적 기대에서도 조금씩 비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린 다시 짐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익숙하다는 이유입니다. 익숙한 무거움이 낯선 가벼움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이러니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무거움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두 가지 요인은 가족 문제와 경제적 불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현실보다 내가 만들어낸 부담감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도 결국 마음의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삶이 금방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의 첫 번째 단계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짐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 자리 잡았죠. 나라는 사람의 욕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역할 중 하나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입니다. 노년의 불행 중 절반 이상이 사실 이 시선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을 나갈 때도 괜히 옷차림을 의식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깎는 것도 눈치 보이고, 스마트폰이 서툴면 창피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오래 들여다봅니까?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나이 들어서 저러면 창피하지. 이런 말이 우리 노년을 얼마나 좁고 답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좁아짐을 넓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한 번만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체면도 시선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후반에도 뇌세포는 새로 생성됩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마음을 열면 그 순간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늦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를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홀가분해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끝없는 희생을 멈추고 타인의 기대를 끊고 나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식과 돈이라는 두 단어는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돈은 조금 모이면 안심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면 자식과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개의 그림자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여정은 바로 이 두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선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입으로는 나는 괜찮다, 기대 없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바람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기왕이면 좀 일찍 찾아와 주면 좋겠고, 가끔 전화가 먼저 오면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생일날 문자 한 줄만 와도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대조차도 현실에서는 자주 어긋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 바쁨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오래되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깊어지면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뵈었습니까?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저 세상이 더 바빠졌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가족을 챙길 여유가 더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효도할 시간보다 삶을 버티느라 시간이 더 부족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우울의 60%가 기대의 좌절에서 온다고.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덜어야 사랑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찾아오는 날보다 찾아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걔들도 살아야지.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난 뒤 그분은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자식이 찾아오면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다음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참 묘합니다. 있을 때 불안하고 없을 때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장 흔한 두려움이 바로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통계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70대 이상 의료비 지출의 70%는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갈 확률도 전체 노년층 중 절반 이하입니다. 즉, 우리가 평생 걱정하는 그날은 실제로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여행 한 번, 옷 한 벌. 2만 원, 3만 원 아끼다가 결국 못 쓰고 떠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절약만 하며 살았습니다.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식당도 잘 안 가고 먹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나중에 병원비 나가면 어쩌니? 늘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모은 돈을 단 1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자식들은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할머니 본인은 단 하루도 마음껏 웃고 즐겨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삶일까요? 노자, 노지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지 주제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돈을 쓰지 못하고 쌓아두는 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껴서 후회하는 것보다 써서 후회하는 게 훨씬 가벼운 후회라고.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로 오늘을 미루어 왔습니다. 자식과 돈.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 후반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책임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내려놓으면 잃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자식에게 쏟던 감정에서 해방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면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빼앗겼던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강, 체면, 그리고 완벽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붙잡고 놓지 못한 신념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말은 옳았고, 체면을 지키라는 가르침은 어른다움을 의미했고, 완벽하게 하라는 압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굴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가분한 노년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굴레부터 풀어야 합니다. 먼저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하자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몇천 보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 물은 몇 리터를 마셔야 하고, 단백질은 몇 글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달력에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조금만 어기면 불안해지고 제대로 못하면 죄책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건강 강박은 오히려 심장 건강과 면역력에 악영향을 준다. 지나친 의무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살아왔고 이미 많은 것을 겪어냈습니다. 이제는 몸을 혹사시키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방식의 건강 관리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좋다 하는 운동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좋으면 걷고, 물이 무서우면 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등산 대신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건강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남보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현재 속도에 맞춰가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입니다. 체면은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도 지켜야 했고, 어른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체면은 우리를 괜히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못 다루는 게 창피해서 늘 아는 척을 했습니다. 검색도 못하고 메시지 보내는 법도 몰라서 애를 먹으면서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라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마트폰 때문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문자로 왔는데 확인을 못해서 병원 예약을 놓친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벽해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보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몇 시에 산책하는지, 스마트폰을 얼마나 아는지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시선을 상상 속에서 증폭시키고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그 구속을 풀어야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할머니는 어느 날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동네에 나갔다가 지인이 어머, 웬일이세요? 너무 편하게 입으셨다 라고 말하자 다시는 편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었고 심지어 다음 날 본인은 더 편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금지령이 아니라 해방감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젊을 때는 성과를 냈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우리를 끝없는 실패감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걸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놓침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매일 치르는 전투 같습니다. 요리가 조금 짜게 돼도 속상하고 청소를 하루만 쉬어도 죄책감이 밀려오고 약속 시간에 몇 분만 늦어도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위험이 최대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완벽을 향해 달리는 건 젊은 날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년에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평생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만 보여도 예민해졌고 가족들이 조금만 소음을 내도 질서가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모두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잘 살게 하려고 그 기준을 유지한 것인데 가족은 오히려 그 기준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완벽주의가 사랑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노후에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쯤 운동 안 해도 괜찮고 한 번쯤 청소를 건너뛰어도 괜찮고 약속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유가 돌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루가 이상하게 더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건강 강박에서, 체면의 무게에서, 완벽주의의 긴장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잘 버티는 힘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진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과거, 상처, 그리고 죽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외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붙잡고 살아온 감정들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아볼 틈이 없었고 중년에는 책임이 너무 많아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멈춰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과거가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잘했던 일보다 못했던 일들이, 행복했던 순간보다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살기 위한 네 번째 여정은 바로 이 세 가지, 과거, 상처, 죽음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먼저 과거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돌아봄이 대부분 후회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조금 더 모아둘 걸, 그때 더 잘해줄 걸,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후회 대부분은 실제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 환경,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눈에 보이는 기준이 바뀌었을 뿐 과거의 나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에 걸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젊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아픈 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그 후회가 20년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을 계속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이 둘 키우고 남편 월급도 적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았잖아. 그 상황에서 더 해줄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난 뒤 20년 동안 묶여있던 후회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첫걸음은 바로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 배우자에게 받은 배신감,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듣기 싫었던 한마디. 노년이 되면 이런 상처들이 마치 오래된 낡은 서랍처럼 갑자기 활짝 열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불타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계속 아프고 관계는 왜곡되며 삶은 잿빛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넘어 나를 되찾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슬픔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80세 어르신은 스스로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도 미리 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도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하루가 너무 편안해졌어.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색이 깊어지고 겨울에 조용히 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순환할 뿐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남은 시간을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용기입니다. 과거와 상처, 죽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생긴 상처는 바꿀 수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 누구나 두려움을 품은 채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화해하는 순간 우리는 홀가분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 선물은 늦게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지탱해주는 힘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을 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명예, 성취, 인정, 속도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의미가 옅어집니다. 대신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 혼자 있는 시간, 작은 기쁨, 취미, 자연의 위로, 이 네 가지가 인생을 끝까지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살기 위한 5번째 여정은 바로 고요한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이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집을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면 어느 순간 집이 너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슬픔처럼 느껴지고 마치 삶이 점점 빈칸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평생 타인을 위해 쓰느라 비워두었던 나만의 공간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지금 남은 시간에 진짜 해보고 싶은 건 뭘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아프고 어디에서 쉬고 싶어 할까? 이런 질문들은 오래 묵은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엔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아침,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 그 자유가 때로는 관계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다음 단계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행복은 드물어지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우리 곁에서 조용히 손을 흔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 길에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만한 작은 요소를 하루 3가지씩 적으면 2주 뒤 행복지수가 25% 상승한다.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다면 그것이 감사이고, 산책 중 만난 꽃이 예뻤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잠깐의 바람이 시원했다면 그것마저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인식하는 순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작은 행복은 값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크게 채우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이라는 거대한 산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력. 그것이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악기를 배우든, 심지어 단순히 동네 뒷산을 걷는 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가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가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기억력 감소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치매 예방이고 정서적 안정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취미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분도 있고 80대에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분도 있고 90세에 처음 그림을 그려 SNS에 작품을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로를 건넵니다. 나무 아래에 서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속을 15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 공간이 노년에게 가장 필요한 쉼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바람을 느끼며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무의 그림자를 바라보세요. 자연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을 깨워줍니다. 따뜻함, 여유, 감사,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집에 조그마한 화분을 하나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느새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작은 행복, 취미, 자연. 이 네 가지는 노년의 삶에서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고 무거웠던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생 후반부를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가분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소소하고 조용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웃음, 감사,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추구했지만 정작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중년에는 너무 책임이 많아서, 그리고 노년에는 어느 순간 마음이 다쳐서 이 단순한 행복의 요소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먼저 웃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웃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정의 움직임이 신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도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 떠들고 직장에서는 유머가 오갔지만 지금은 그런 자극들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굳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뉴스 대신 코미디 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10분의 웃음이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손주에게 받은 짧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마음을 풀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웃음의 씨앗을 찾아 나서면 그 씨앗은 생각보다 빨리 피어납니다. 웃음은 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과 걱정, 비교와 후회는 우리 시선을 부족한 것으로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감사는 시선을 이미 충분한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하루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으면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삶을 바로잡는 GPS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큰 사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손에 따뜻한 컵이 쥐어져 있다는 것,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어느 80대 어르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비추는 가장 따뜻한 빛은 바로 사랑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식을 위해 버티는 것,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 주름도, 굽은 허리도, 느린 걸음도 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때 마음이 서서히 치유됩니다.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게 바라지 않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왜 더 연락 안 하지? 왜 더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바람과 섭섭함이 사라지면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애쓰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도,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관심 한 번, 따뜻한 인사 한 번이 마음을 연결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삶이 훨씬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웃음, 감사, 사랑.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웃음을 찾고 감사의 눈을 열고 사랑을 다시 품는다면 남은 시간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슬픔의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냈기에 얻을 수 있는 성숙함과 자유의 계절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참아낼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사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마음이 가는 곳으로 걸으며 웃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이 평화롭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웃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마음에 닿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나는 80이 넘은 지금도 가끔 그날의 저녁 식탁을 떠올립니다. 반찬 냄새가 식탁 위를 감싸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방안을 울리던 그 순간 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퇴근이 늦을 거라는 연락도 없이 딸이 언제쯤 올까 창문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해서 좋아하던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두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찌개가 식어가던 밤 8시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생했지?
하고 말했지만 딸은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거 했어? 나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아직도 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 문까지 닫아버린 것 같았죠.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그 말을 해봤자 딸이 달라질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렇게 말하면 나만 더 작아지고 내 마음은 더 허물어질 뿐이겠죠. 사람은 이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말에는 참고 웃을 수 있는데 자식의 말 한마디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밤마다 목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방에서 나오자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연아야,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를 쳐다봤죠. 나는 고개를 들고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지겹다고 말해. 친구가 해준 밥에도 그런 말 해. 아니면 상처 줄까봐 참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니?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방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뒤 방문이 열리며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나 눈물, 그리고 희생이 아니라 자각이라는 걸요. 내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짧은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울이죠.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대신 존중을 요구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돈도 도움도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입니다. 내가 쏟은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날의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나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듬직한 아들이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어린 동생까지 챙겼던 아이였으니 내 자랑이었죠.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돼야지. 그래야 내가 버틴 날들이 헛되지 않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부터 밤 배달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두 아이가 굶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금을 깨고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 그는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잘 살면 그걸로 갚는 거지.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석이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 하나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처음에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 자금, 그건 평생 땀으로 모은 마지막 남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허리와 손끝이 부서져서 쌓인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놔둬서 뭐 해요? 엄마는 어디 놀러 다니셔? 그 돈은 나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내던지는 말투였죠.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흔적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아야 할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한다. 나 자신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늘 뭐든 들어주던 엄마였으니까요. 결혼은 네가 선택한 길이고 그 무게는 네가 져야 해. 엄마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내어줄 줄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희생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리의식으로 바뀝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의무는 끝없이 요구로 변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 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랑은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까지야. 이 한마디는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문장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경계의 문장입니다. 부모는 바람이 되어 자식을 밀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로만 존재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선언이었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사랑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소연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이가 바쁘다며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서류만 좀 내주세요. 그냥 도장만 찍고 제출하면 돼요. 나는 은행이 낯설었지만 딸이 믿고 맡긴 일이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챙기고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지요. 대기표를 뽑고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내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본인 상담이 필요해서 어머님이 직접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당황해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말은 어렵고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결국 나는 일을 마치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챙겨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냈어요.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그게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급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진짜 그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 서류만 내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 말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서류 하나 못 낸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던진 다음 말은 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딸의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엔 세월이 쌓은 내 모든 노력이 지워지고 단지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만 규정된 나의 초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하늘에 구름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더군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더는 참으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화난 이유는 서류 때문이 아니야.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파.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그 말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내 방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요. 부모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사랑의 무게를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살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존중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늦게나마 배웠으니까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컴퓨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클릭 몇 번만 하세요.
그날 회사에서 프린트가 되지 않아 대신 서류를 인쇄해달라는 부탁이었지요. 나는 천천히 컴퓨터 전원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로그인 창, 알 수 없는 영어 메시지들, 그리고 멈칫거리는 마우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첨부 파일인가? 중얼거리며 한참을 찾았지만 아무리 눌러도 서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파일이 안 열리는데? 그때 딸의 말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그 순간 내 귀에 꽂힌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마우스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이 갑자기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 딸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는 나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죠. 엄마, 이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기술로 바뀌었지만 존중은 여전히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연령 편향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편견이지요. 그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병들게 하는 폭력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늙은 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부모는 단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존중의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한 문장이 자라났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배우는 속도보다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신 배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자 부모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끄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공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란 결국 사랑을 배우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들 민석이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손주를 하루 봐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지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아기 간식, 여벌옷까지 꼼꼼히 챙겨서 2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길었습니다.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을 재우고
울음을 달래며 하루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날 나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손주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민석이가 식탁 위에 놓인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런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러지 단계를 봐가며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요. 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먹인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어머니는 이런 기본도 모르세요? 그 말에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한시도 쉬지 못하고 돌봤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내가 싸온 도시락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도시락마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석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 말 듣고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가 직접 해보면 되겠네.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쓸쓸함보다도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니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으로 치부될 때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는 훨씬 깊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가장 이해해줄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한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에게 부모의 노고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단호한 한 문장이 자식의 행동을 멈추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말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피곤할 때 말이 세질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 서로의 수고를 조금만 더 알아주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용기라는 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것은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존중을 되찾는 첫걸음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해도 그 마음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자식을 벌주는 문장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문장입니다. 그 말은 부모의 삶을 보호하고 자식의 마음을 깨우는 가장 단단한 울림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거울 속에 나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 얼굴 하나하나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뛰던 날들, 아이들의 웃음에 눈물이 섞였던 저녁들, 아무도 몰랐지만 홀로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끝없이 사랑하며 버텨왔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드는 것.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내어주기만 했던 손으로 이번엔 나를 감싸 안고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지켜내겠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삼키던 내게 이젠 말해줍니다. 괜찮아.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답게 내 삶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말, 돌아오지 않은 고마움, 참아야만 했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 위에 피어난 연민과 이해가 이제는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존엄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하루로 살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어제의 상처에 머물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거울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고생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눈가의 주름에는 참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입가의 미소에는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견디고 때로는 울고 다시 일어서며 배운 그 모든 날들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부디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였습니다.